교과서 90페이지. 주기율표에서 찾을 수 있는 원소의 주기성은 무엇일까? 우리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처음 보는 게 아니야. 분명히 알고 있어. 주기성은 반복적으로 같은 비슷한 성질이 나타난다. 이런 의미,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원소를 분류해서 주기율표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런 걸 이용하는 이유는 그렇게 분류해 놓으면 그 물질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래. 그래서 반응, 여러 가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 이제 갑작스럽게 맨 처음에 나오니까 갑자기 유효했잖아 이런 말이 나와서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당황스러워. 그래서 주기율표 전반에 대한 걸 잠깐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주기율표를 표로 정리해서 좋은 점, 과학에서 이걸 버리지 않고 계속 쓰고 있잖아. 화학에서 특히나 많이 응용이 돼. 좋은 점은 뭐야? 주기율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원소들은 성질이 거의 반대야. 멀면 멀수록 성질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성질 가지고서 설명을 많이 할 건데 그 원소들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 보통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어떠어떠하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성질 패턴을 분석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대체로 어떻다, 어떻게 갈수록 어떻다, 번호가 증가할수록 어떠어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경향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성질들을 분석해서 점점점 어떻게 커질 거야, 점점점 무슨 값이 작아질 거야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무슨 성질에 대한 경향성이라고 부르고 보통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어떠어떠하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어떠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자, 선생님이 그린 화살표의 이상한 점 전혀 이상하지 않나? 화살표 이상한 점 왼쪽은 선생님 바깥에다 그려놓고 오른쪽은 안쪽에 어디에다 그렸어? 17쪽에다 그렸지? 18쪽을 지금 제외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화살표를 그렸을 때도 18쪽을 빼고 17쪽 위치에다 그린 이유는 18쪽 무슨 기체야 얘네들? 비활성 기체가 반응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떤 성질 얘기하는데 혼자 예외적으로 행동해요. 그래서 18쪽은 그런 성질의 패턴 얘기할 때 제외하고 1쪽에서 17쪽까지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 이거 기억해 두면 돼. 그리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어떻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어떻다. 크게 어떤 성질로 이야기하냐면 주기율표의 왼편에는 주로 어떤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있어. 금속들이 있잖아.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해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대니까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그러면 또 이 금속성이 무엇인가 또 이걸 생각해야지. 금속성은 뭐야? 그냥 우리는 금속으로서의 성질 같은 약간 그런 단어일 것 같은데 너희가 생각하는 금속은 어떤 성질을 가져?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면 항상 철 같은 걸 생각해. 철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생각하는데 금속성은 그런 성질이 아니야.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뜻이에요. 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져. 반응성이 크다는 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금속이 가만히 안 있어서 뭔가 반응할 때 주로 뭐가 돼? 양이온이 되잖아. 그래서 금속성이 크다는 것은 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 크다. 이런 뜻인데 금속이 반응하려고 가만히 안 있을 때 보통 전자를 내보내고 양이온이 되는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금속성이 크다는 말의 다른 뜻은 양이온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위쪽 아래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양이온이 잘 되는 성질을 가진 아이들이 배치가 되고 그럼 오른쪽은 반대잖아. 비금속성은 비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야. 비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 커진다는 거는 금속이랑 반대니까 무슨 이온이 잘 돼? 얘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좋아하겠지? 음이온이 잘 되는 성질을 가져요. 근데 뭐가 잘 된다, 뭐가 되기 쉽다를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거를 에너지로 이야기하는데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떼어내야 되잖아. 전자를 떼어낼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전자를 떼어내기 쉬운 애들은 에너지가 조금 필요하겠지?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운 애들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이 어떤 원소에서 기체 상태의 원소 1몰이 있을 때 전자를 1몰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내렸는데 이 이온화 에너지가 양이온이 잘 되면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가면 갈수록 이온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럼 반대로 음이온이 잘 되는 애들 거꾸로 양이온이 잘 안 되는 거잖아. 전자 떼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럼 전자를 떼려면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반대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해. 그런데 이게 그냥 감소 증가로 깔끔하게 얘기하면 되게 좋은데 중간에 예외들이 존재해. 예외가 존재하는 게 약간 우상향처럼 보여.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점차 증가하는데 약간 우상향이긴 한데 중간에 삐끗하는 구간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냥 증가다 그냥 감소다라고 딱 말해버리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여기다 단어 하나를 집어넣는데 대체로 증가한다, 대체로 감소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양이온이 잘 되는 성질을 가지고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감소하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은 음이온이 잘 되는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갖는다. 요것이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고, 또 뭐 얘기하냐면 원자의 반지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원자가 얼마나 크냐. 자, 같은 족에서 번호가 증가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점점 주기가 커지잖아. 그럼 뭐가 많아져? 전자의 껍질이 많아지지. 전자 껍질이 하나씩 늘어나면 크기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가면 반지름이 증가하는 게 너무 당연해.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원자 반지름은 감소해야겠지. 근데 이거는 같은 족에서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감소할수록 반지름이 증가를 한다는 거야. 번호가 줄어들면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고? 왜 그런가? 요거를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보통 이주기에 있는 리튬이랑 플로린 같은 걸 한번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리튬은 양성자 3개를 가진 핵을 가지고 있고 전자가 3개 있어요. 플로린은 얘 9번이니까 양성자 9개를 가진 핵이 있고 전자가 9개 있겠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 자, 느낌상 전자가 많으면 왠지 커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실제로 플로린이 리튬보다 크기가 작아요. 왜일까? 왜?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해. 유효액 전하가 증가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 응?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리튬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1개 있어. 그런데 이 전자가 어느 위치 안에 하나에 고정돼서 꼼짝도 안 하고 있나? 그렇지 않아요. 계속 움직여. 그러면 사실 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나 껍질은 이가 1개가 있어도 그게 다 유지되어야 되지. 거기 전체 공간이 다 의미가 있어. 그래서 리튬은 플러스 3의 양전하를 가진 핵이 전자 껍질 2개를 다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얘는 플러스 9의 양성자를 가진 핵이 전자 껍질 2개를 당기고 있는 거잖아. 전자 껍질 어차피 2개 당기잖아. 누가 더 세게 당기겠어? 플러스 9가 더 세게 당기겠지. 더 세게 당기면 더 가까이 오겠지.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얼마나 핵이 세게 당기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돼요. 그리고 전자 껍질이 몇 개가 있느냐가 반지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좀 다른 개념 하나를 연결해서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교과서에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처음 들어본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물론 지금 하는 것도 뭐 대충 다 처음 하는 거지만, 자, 일단 제목은 유효핵전하의 주기성, 유효핵전하라는 용어가 등장하는구나를 봐두고, 여기 뭐 주기율표에서 족과 주기에 따라 원소들의 성질이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뭐 성질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4-1에 2, 3주기. 우리는 20번 이상의 원자가 교과서에서 등장하지 않잖아. 20번 이상은 잘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d-오비탈에 전자 채우는 거 하면서 4주기까지 전자를 채우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20번까지밖에는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보통 2, 3주기 원소들을 많이 이야기해. 4주기 나와봤자 누구누구 나오는 거야. 칼륨하고 칼슘 이상의 것이 잘 등장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보통 2, 3주기로 문제가 나올 건데, 이 2, 3주기 원자들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채워져 봤자 어차피 s오비탈하고 p오비탈밖에 전자가 안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전자 껍질,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오비탈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써보자는 거야. 첫 번째 1쪽에 해당하는 애는 ES 오비탈의 전자 하나, 3주기는 3S 오비탈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끝나겠지? 그 다음에 2족에 해당하는 애는 ES에 2개로 끝나고 3S에 2개로 끝날 거야.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쭉 채워봅시다. 13족은 원자과 전자가 3개잖아. 3주기라면 3S에 2개, 3P에 하나 들어갈 거고, 14족은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2주기라면 ES에 2개, 2P에 2개, 이렇게 들어가겠지? 15족은 원자과 전자 5개니까 3주기면 3S에 2개, 3P에 3개 이렇게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맞춰서 다 써보면
요렇게 전자가 채워진 채로 오비탈들이 배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같은 조계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가장 바깥 껍질에 채워지는 전자의 오비탈의 배열이 같지? 그 두 번째 껍질이나 세 번째 껍질이나 사이일 뿐. 그래서 같은 조계에 해당하는 애들은 뭐가 같아?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고 했었어. 기억나지? 1족은 원자과 전자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고 18족은 몇 개? 꽉 차 있어서 반응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애가 없어. 그래서 0이라고 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은 원자과 전자를 가지는 그런 아이들이 화학 반응을 했을 때 반응에 참여하는 그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숫자가 같기 때문에 비슷한 종류의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다 이건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추론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소, 헬륨, 전자 배치 여기 주고 리튬을 박스에 그려보래. 리튬을 일단 그려봅시다. 리튬은 3번이지? 그러니까 양성자 3개, A를 가진 핵과 전자 3개인데 첫 번째 껍질은 어차피 2개밖에 못 들어가요. 두 번째 껍질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보면 첫 번째 수소 원자의 수소 원자 K 껍질 어차피 전자가 하나밖에 없지? 그럼 수소 원자는 거기 전자가 양성자 하나와 서로 인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껍질에 있는 이 전자는 플러스 1이 얘를 당기고 있으면 그 힘을 온전하게 혼자서 다 받게 되겠지. K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전하는 핵에서 잡아당기는 플러스 1 전체를 그냥 온통 다 걔 혼자 다 차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런데 수소와 다른 아이들은 좀 달라. 여기 기억나잖아. 고원자 모형이 왜 인정받지 못했어? 수소에만 적용되고 다른 데 안 맞아. 왜? 다른 아이들은 전자들이 많아지면서 전자 사이에 반발력들이 많이 작용하게 되는데 전자 간의 반발력이 많아지면 그 반발력이 다른 걸 막 방해해. 특히 뭘 방해하냐면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인력을 전자들끼리 서로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플러스 2가 전자를 잡아당기는데 이 플러스 2가 잡아당기는 이 힘이 전자가 온전히 다 받는 게 아니라 전자들 사이에 또 서로 막 반발해. 그럼 그 반발력들이 그 잡아당기는 인력을 조금 방해해요. 그래서 핵에서 분명히 플러스 2가 당기고 있는데 실제로 전자는 방해받으니까 플러스 2보다 조금 작은 핵의 전하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륨 원자에서 K 껍질의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는 원자력 플러스 2보다 어때? 작아진다는 거지. 실제로 플러스 2가 당기지만 전자 간의 반발력들이 그걸 방해한다. 서로가 서로를 막 방해하고 인력을 느끼는 걸 막 방해해. 그래서 실제로 플러스 2보다 작은 값의 전하를 느끼게 돼요. 까닭이 뭐냐라고 하면 이 K 껍질에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끼리 서로 뭐해서 그래? 반발하기 때문에 그 반발력들이 실제로 핵의 전하량을 느끼는 전하량으로 잡아당겨지는 효과를 감소시킨다.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K 껍질 전자 2개 간에 반발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는 실제로 플러스 2로 당기지만 플러스 2보다 작게 될 것이다.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인력을 방해하는 이런 효과들을 전자들끼리 서로 반발하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많아지면 서로 반발하는 애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핵이 잡아당기는 효과가 점점점 감소되겠지. 그래서 유효핵전하, 우리가 그런 유효핵전하라고 해요. 여기 3번의 리튬도 마찬가지. 리튬은 K 껍질에 전자가 있고 L 껍질에도 전자가 있잖아. 자, K 껍질의 전자랑 L 껍질의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가 같을까 다를까를 또 물어봤어. 일단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K 껍질의 전자 2개가 있는데 이 2개 사이에 막 반발력들 때문에 플러스 3보다 약한 값을 느끼게 되긴 하겠지. 그런데 두 번째 껍질, L 껍질은 좀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 앞에 얘를 막아버리는 전자들이 있잖아. 거리가 먼데 얘보다 가까이 있는 전자들이 핵에서 이 원자과 전자, 핵에서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을 방해해, 막아. 우리가 그런 걸 앞에 있는 전자 껍질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끝에 있는 아이들이 핵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는 효과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거를 다른 껍질이 얘를 막는다, 가린다 이래서 가리움 효과 또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불러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껍질이 달라지면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헬륨 같은 경우는 어차피 껍질 하나였잖아. 거기 같은 껍질에 있는 두 개끼리의 반발력 때문에 당연히 핵이 잡아당기는 전하량이 실제로 느껴지는 건 좀 감소되는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껍질도 차이가 있잖아. 그럼 껍질에 어떤 껍질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느끼는 핵의 전하가 더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껍질보다 더 멀리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상대적으로 핵에서 잡아당기는 전하를 더 약하게 느끼게 된다. 앞에 껍질에 있는 전자가 그걸 방해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기억해 둬야 되겠지. 그래서 K 껍질하고 L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가 같지 않아요. K 껍질의 전자보다 L 껍질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가 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원자 안에 있더라도 어느 껍질에 있는 전자냐에 따라서 실제로 핵이 잡아당기는 효과는 조금씩 다르게 느끼는데, 멀면 멀수록 점점점 약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물어볼 때 하나의 원자 안에 여러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여러 원자들의 원자가 전자들의 효과,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어찌됐든 원래 핵에서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조금 약하게 당겨지게 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진짜 핵에서 가지고 있는 전하량보다 실제로 전자가 느끼는 전하는 조금 약해져. 실제 전자가 느끼는 유효한 핵의 전하가 얼마냐라는 이름으로 유효핵전하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유효핵전하의 정의는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실제로 느끼게 되는 핵의 전하량, 실제값. 플러스 9로 잡아당기고 있지만 플러스 9를 그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지. 플러스 3으로 당기고 있지만 플러스 3을 그대로 못 느껴. 조금 약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효과가 어떠냐? 어쨌든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수소만 온전히 느끼고 수소 이외의 다른 아이들은 점점 잡아당기는 것보다 약하게 느끼게 되는 유효핵전하는 원래 핵전하보다는 조금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거를 92페이지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다시 나타내고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반발력이고 뭐고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온전히 그걸 다 느낄 수 있는데, 헬륨부터 일단 전자가 하나만 많아져도 전자들끼리 서로 반발하면서 핵의 전하를 서로 가리게 돼.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두 개 있잖아. 두 개가 서로를 방해해서 핵전하를 서로 가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리튬은 안쪽도 있지만 바깥쪽이 있잖아. 이 바깥쪽에 있는 아이는 안쪽에서 또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자,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 있지. 안쪽 껍질에 전자 두 개가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가 받는 핵전하를 가리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는 실제 양성자가 몇 개 있는 애의 핵전하보다는 언제나 조금씩 작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느끼는 실제 효과를 유효핵전하라고 부른다. 유효핵전하는 원래 애가 당기는 것보다 점차 작아져요. 그래서 그게 그래프로 밑에 나와 있어. 여기 봐봐. 그랬더니 어때? 뭐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지. 플로린 봐봐. 플로린은 원래 플러스 9가 당기고 있었지. 그런데 그 플러스 9의 핵전하로 당기고 있지만 실제로 얘가 느끼는 유효핵전하 몇 밖에 안 돼? 5밖에 안 되잖아. 잡아당기는 건 플러스 9지만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는 전자 간의 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결국 핵에서 당겨지는 이 전하량을 전자가 느끼는 건 훨씬 줄어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당기는 것보다 약하게 느끼게 되는 것을 유효핵전하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번호가 증가하면 핵의 전하는 점점 커지잖아. 그래서 원래 당기는 것보다 약해지긴 하지만 같은 주기를 놓고 보면 핵 전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효핵 전하는 어쨌든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아까 껍질의 개수가 두 개잖아. 그러면 핵의 전하가 플러스 3과 플러스 9로 당겨. 유효핵 전하가 플러스 3과 플러스 9는 아니지만 어쨌든 점차적으로 증가하기는 해요. 값이 실제로 플러스 9가 아니라 얘는 플러스 5 정도로 실제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 근데 리튬은 그거보다 훨씬 작은 1점 몇이잖아. 1 조금 넘어가는 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이 당기는 거랑 플러스 9가 당기는 온전한 효과를 다 보지는 않지만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증가하면 어찌되었던 유효핵 전하 자체는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 똑같은 전자 껍질을 당기는 힘은 조금씩 세질 수밖에 없지, 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 이거 기억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네온 다음에 나트륨은 번호가 증가는 했어. 근데 유효핵 전하 갑자기 어떻게 됐어?
뚝 떨어졌지. 왜 떨어진 걸까? 껍질이 갑자기 하나 늘어났잖아. 그럼 다른 껍질, 이 바깥쪽에 있는 애 방해하는 껍질이 하나 생긴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껍질이 가리는 그 가려막기 효과가 확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효액전화가 훅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주기가 바뀌면 유효액전화가 뚝 떨어지긴 하지만 같은 주기에선 또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 점점 다시 증가하는, 똑같은 껍질 수를 가지는 데서 또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보인다. 유효액전화의 정의, 유효액전화가 어떤 패턴으로 변화하는가 이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게 보통 얘네들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번호가 증가하는 패턴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증가하면 껍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잖아.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해? 유효액전화가 증가해서 반지름이 감소하게 되는 거지. 이런 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래서 이 박스 밑에 유효액전화는 같은 주기에서 어떠한지 같은 족에서 어떠한지의 패턴이 있고 그거를 비교하면 붕소는 5번이고 산소는 8번이잖아. 얘네 모두 2주기야.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액전화가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한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나트륨하고 네온. 네온은 2주기고 2주기 끝에 있지. 나트륨은 3주기 초반에 있지. 얘네들은 번호가 1차인데 갑자기 주기가 확 바뀌었잖아. 갑자기 껍질이 많아지면 나트륨은 핵전화는 커졌지만 전자껍질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방해를 더 많이 받게 돼. 그래서 오히려 나트륨의 유효액전화가 네온보다 작아지게 되는 이런 패턴을 보인다. 기억해 두면 되겠지. 그래서 유효액전화는 같은 크기에서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점차 커진다.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주로 유효액전화랑 연결돼서 주로 원자의 반지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원자 반지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커질 거고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니까 작아질 거야. 이미 다 얘기했어.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했어. 원자의 반지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이 얘기를 안 했네. 자,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찌그러졌다. 핵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형은 전자 그룹 모형이잖아. 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확률로 나타내서 점으로 다 찍었어. 오비탈 같은 걸 적용하잖아. 너희들 기억나지? 오비탈의 경계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잡아? 90을 기준으로 잡지. 100%를 기준으로 잡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경계라고 정해놓은 경계가 정말 경계인가? 그 다음에 전자가 계속 움직일 거고 약간 파동성을 지녀 정확한 위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으로 그린 경계가 정말 경계인지 명확지가 않은 거야. 그럼 반지름은 핵은 사실 위치가 좀 정확한데 핵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측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원자로 반지름을 측정하지 않고 원자 두 개로 분자 형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고체 결정이면 결정에서의 두 개 붙어있는 두 개의 원자를 기준으로 핵에서 핵까지, 핵은 위치가 좀 정확하거든. 핵에서 핵까지의 거리를 잰 다음에 걔를 반으로 자른, 요렇게 반으로 나눈 요거를 반지름을 정하기로 약속했어.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정한다. 뭐 이건 반지름을 정하는 정의 기억해두고 어찌됐든 그렇게 정해진 반지름은 어떻다는 거야? 껍질이 많아지면 같은 족에서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고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감소한다. 요 기억해두면 돼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게 똑같아.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유효액전화와 전자껍질.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리튬이랑 베릴륨. 리튬은 3번, 베릴륨은 4번, 나트륨은 11번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베릴륨은 핵전화가 플러스 4. 전자가 4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겠지. 나트륨은 11번이니까 핵전화가 플러스 11.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하면 10개 채우는 거잖아. 그럼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요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리튬이랑 베릴륨의 크기 비교하고 리튬이랑 나트륨의 크기 비교하라고 했는데 리튬 원자랑 베릴륨 원자는 전자 껍질 똑같이 2개잖아. 같은 뭐야? 주기.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액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액전화가 증가한다는 건 세게 당긴다는 거지? 크기는 누가 커져? 앞번호가 커지겠지.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리튬이 클 수밖에 없어. 그 까닭은 뭐야?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전화가 증가해요.
그래서 누구의 유효 핵전하가 큰 거야? 그래서 베릴륨의 유효 핵전하가 리튬보다 큰. 더 세게 당기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은 오히려 리튬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리튬하고 나트륨은 같은 족에 해당하잖아. 같은 족에 해당할 경우에 뭐가 영향 미쳐? 반지름이, 전자 껍질이 몇 개냐? 요게 영향 미치지. 그래서 똑같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있는 1족인데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은 커지더라는 거야. 나트륨의 반지름이 더 크다. 왜 그러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지금 누가 더 많은 거야? 나트륨이 리튬보다 많아요. 그럼 껍질 수가 많아지면 반지름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유효전하가 증가하면, 그래서 책에서 친절하게 다 줬어. 그래서 여기 원자 반지름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와 전자가 채워진 껍질의 영향을,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액전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수의 영향을 받게 돼서 그림으로 보니까 이래요. 진짜로 같은 주기에서 점차 어떻게 돼? 감소. 같은 족에서 점차 증가. 이런 거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구나.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런데 패턴을 기억해두면 되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물어볼 때 주기가 다르면 너무 멀리 떨어진 애들을 잘 물어보지 않아. 주기가 달라졌을 때는 좀 가까이 붙어있는 애들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같은 주기냐 같은 족이냐 놓고 많이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1번에 같은 주기 원소들,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는 주기성을 보여. 그 이유가 뭐였어? 그렇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액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세게 당기기 때문에 그렇다. 자, 같은 족에서는 반지름이 번호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여기서 뭐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껍질 수가 몇 개냐가 영향을 미치지. 그래서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점점 커진다. 기억해두면 돼요. 밑에 세 줄 요 설명 그대로 나와있지. 같은 족에서 어떻고 같은 족에서 어떻다. 그래서 왼쪽에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면 번호가 클수록 작아지고 같은 족이면 번호가 클수록 커지는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설명과 같다. 근데 원자만 따지면 참 좋은데 이온도 따질 거야. 자, 그림만 봐봐. 그림을 봤더니 반지름이 어때? 양이온이 되면, 나트륨의 경우에 양이온이 되면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그 껍질에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껍질이 하나 없어져 버렸네? 그러면 반지름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이거 너무 뻔하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음이온이 되면 어때? 그림상으로는 어때? 응? 커졌어. 왜? 왜 커지나? 전자 껍질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플로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 우리가 보어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 자주 그리니까 마치 전자가 들어올 자리가 처음부터 하나 비워져 있었던 것처럼 그린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렇겠어?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7개가 들어가 있을 때 이 두 번째 kop질에 있는 전자 7개는 앞으로 들어올 하나에 대한 고려는 할 필요가 없어. 자기네들끼리 이 안에 공간을 나눠 갖는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7개가 그냥 거기 공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나가 들어오면 갑자기 마이너스가 끼어들었잖아. 마이너스 있는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어떻게 돼? 확 커지지. 아까 반발력이 커지면 유효액전하가 영향을 받잖아. 반발력이 증가하면 가려막기 효과 같은 게 나타나지. 그래서 유효액전하가 어떻게 돼요? 감소해지는 이런 상황이 돼. 유효액전하가 감소하면 세게 당기는 힘이 좀 줄어들겠네? 그럼 크기가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7개가 차지하던 공간에 하나가 들어오면 반발력이 커져. 반발력을 줄이려면 서로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멀어져야 되지.
그래서 커질 수밖에 없어. 실제로는 유액전하의 감소 때문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감소, 음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증가하는데 이유가 달라. 양이온이 되면 껍질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지름이 감소하는데 음이온이 되면 전자간 반발력이 커져서 그래서 뭐 유액전하 얘기를 하기도 해. 유액전하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껍질수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